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해병 특검법 거부권 여부 등 현안 입장을 밝힙니다. 민주당은 최해병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재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회의록 존재 여부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뒤 경희의료원은 적자가 심해져 급여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린이날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경남 합천에선 마을이 물에 잠겨 5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고성에선 불어난 농수로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 7곳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이로써 총 9개사 2천억 원에 달하는데 금융당국은 대부분 업무상 착오일 뿐 의도적인 불법 공매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을 받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딱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이죠. 이날 기자회견을 합니다. 취임 2주년인데 기자회견을 하는 게 1년 9개월 만이니까 사실 거의 안 한 거죠. 그동안 특정 언론사 대담이나 대국민 담화가 있었지만 주로 본인이 할 말만 쏟아냈다는 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더 불통 이미지가 쌓였다는 평가 때문일까요? 이번에는 다르게 하겠다고 합니다. 모두 발언보다는 주로 질문을 받는데 집중하겠다고요. 야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때처럼 질문 하나에 답이 너무 길어져서 몇 개 질문 못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있습니다만 이 대통령은 질문에 제한도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말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요? 이기종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오는 9일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목요일 오전 이곳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지난 2년간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남은 3년 계획을 발표한 뒤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1시간 정도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개최는 지난 2022년 취임 100일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오해한 부분을 소상히 설명하고자 한다며 질문에 제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별도 일정 없이 기자회견에 대비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최해병 특검법은 법리상 문제를 언급하며 거부권을 시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검찰 수사와 맞물려 신중한 입장을 보일 거란 전망입니다.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전에 민심 수렴 기능을 강화하는 민정수석실을 설치하는 등의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사정기관 장악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첨예한 현안들의 원론적인 답변에만 머물면 야권의 공세 빌미만 줄 수 있어 윤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소통의 방식뿐 아니라 현안에 대한 기조도 변화할지 이를 통해 여소야대 속 국정운영의 동력을 마련할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거죠. 민주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해병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간 쌓아온 국민들의 물음에 충실히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해병 특검법부터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등의 총선 민의를 온전히 받들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번 기자회견까지임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300만 원 명품백 받은 사건은 모르는 척한다라고 하면 불공정하고 부당하지 않은가. 국정기조 전환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더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까지 묶어
종합특검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국 혁신당 역시 대통령실을 향해 김건희 여사 의혹과 최혜병 특검에 대한 입장을 준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한편 검찰은 특수부 검사를 파견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강한 인력, 반부패 수사, 공정거래 조사, 범죄 수익 환수, 면면을 보면 수사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죠.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신속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직후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검사 3명이 추가 투입되는 등 인력 보강도 이뤄졌는데 모두 반부패 수사부 등 특별수사검사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방향과는 상관없이 본격적인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부터 진행합니다.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해 오는 20일 이후로 일정을 조율 중이고 선물이나 뇌물을 받은 정황들을 우리가 취재한 것도 있고 해서 다른 범죄 혐의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재형 목사를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향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김 여사를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주요 참고인인 만큼 어떻게든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직접 처벌을 받지는 않더라도 김 여사가 참고인 신분으로는 조사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민지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여의도 대통령이요. 대통령은 지금 용산에 있잖아요. 집무실을 또 옮긴다는 건 아닐 거고 뭡니까? 네, 용산에 있는 대통령 따로 여의도 국회에 있는 대통령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당선인이 22대 국회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며 던진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야당이 사실 수적으로도 여당에 비해서 너무 많이 우세하고 입법 독주의 시대가 온 것 아닌가. 그래서 여의도의 대통령처럼 야당 대표가 군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원 숫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네. 사실상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71석 압도적인 의석을 상대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여의도에서는 사실상 야당처럼 밀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얼마 전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것만 봐도 앞으로의 국회 상황이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추대 또는 지명, 임명 과정 같이 보이는 그 야당 원내대표의 선출 과정을 보면서 네. 더더욱 그렇게 느꼈고요. 보니까 다음 주제도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밖에 없다. 누가 한 말입니까? 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발언입니다. 이 며칠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연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라는 것도 저는 민주당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주변에 내가 연임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던데 그러면은 당내 반응은 또 긍정적인가 봅니다. 네,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합의 추대론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조정식 의원은 대표 연임에 대한 공감대가 넓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정성호 의원도 당내 통합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다며 이 대표 연임에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색내기 수사.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가 한 말입니다. 보니까. 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생색내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앞서 리포터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 가방 의혹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선 건데요. 네. 이 검찰이 총선 민심을 생각하는 생색을 내며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통지를 한 다음 이후에 김 여사가 소환을 거부하면 서면 조사로 마무리해 결국에는 불기소 처분할 거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주가 조작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것이기 위한 것인 만큼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수사도 하는지 더 주목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조국 대표 연일 특검법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또 뭐 그 일환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공의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냈고 이에 법원이 정부에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죠. 의대 증원 관련 주요 회의록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전임 집행부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합의했었는데 그러니 당연히 회의록이 없겠죠. 그런데 최근 출범한 새 집행부가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게 바로 그게 문제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인사를 나누며 시작된 의료현안 협의체 회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매주 의료현안 협의체를 운영하며 필수 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까지 모두 26차례 열린 이 회의의 회의록 존재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이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과학적인 근거와 회의록을 제출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전임 의협집행부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했고 협의체가 법정기구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에 대한 의무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록을 만들면 엇박자가 날 수 있어 남기지 않기로 전임 의협집행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고 전임 의협 관계자도 처음부터 회의록 없이 양측 의견을 조율한 보도자료를 내는 걸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출범한 새 의협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의 합의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은 SNS에 국가의료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겨우 보도자료밖에 없다면서 일본은 회의록을 전부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현안 협의체 회의록 대신 다른 위원회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없는 기록을 두고 정부와 새 의협 집행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전공의 파업이 2달을 넘기면서 종합병원의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희의료원은 다음 달부터 교직원 급여를 중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거든요. 매일 억 단위 적자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병원이 수익을 내려면 수술과 진료를 다시 늘리는 길밖에 없는데 기약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희대병원을 비롯해 7개 병원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희망퇴직을 받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전공의가 현장을 떠나면서 병상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경영난을 겪게 된 탓입니다. 오주영 원장은 교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 말 재정이 1,000억 원가량 부족할 것이라며 존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경희의료원은 보직수당과 성과급을 반납하게 하며 지출을 줄였지만 매일 억 단위로 적자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좀 두려움도 있죠. 의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들이 그렇게 해서 나가면은 징역 못 받잖아요. 지방 종합병원들도 인건비조차 대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환자들이 수도권 병원을 선호해 떠나면서 평소에도 수익이 부족했는데 수술과 진료까지 줄이며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비상경영에 들어간 충북대와 울산대병원 등에선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란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에 속하는 서울의 상급병원들도 무급 휴가나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등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에는 모두 8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중 1조 6천억 원을 분담키로 했던 인도네시아가 돌연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만 내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액이 3분의 1로 줄어든 만큼 기술 이전도 3분의 1로 하면 되지 않나라고 하지만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무 썰듯이 확실하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죠.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공중급유기 뒤편으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서서히 접근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첫 공중급유 비행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KF-21 전투기는 오는 2026년 전력화를 목표로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 공동개발 참여국인 인도네시아가 최근 개발 분담금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수정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니 측은 앞서 지난 2016년 총 개발비의 20% 수준인 1조 6천억 원을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예산 부족을 호소하면서 현재까지 3천억 원만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지난 3월에는 납부 기한을 8년 늘려 2034년까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제공동개발 관련 분담금 납부를 포함해서 지금 인니 측과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한 연장 제안에 우리 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분담금을 2026년까지 제때 낼 테니 금액을 3분의 1 수준으로 깎아달라고 한 셈입니다. 인니 측은 또 낮춘 분담금만큼 우리 측으로부터 기술 이전도 덜 받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필요 예산 1조 원을 고스란히 우리 정부가 떠안아야 합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계약을 했는데 돈을 안 준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사업이 분담금 납부를 놓고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손해 아닐까요? 국방부 출입하는 정치부 권영봉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KF-21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부터 해주세요. 네, 용어가 좀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KF-21 뭐라면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이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네. 현재 시제 이 6호기까지 모두 첫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이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개발비의 20%를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와 기술을 주고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근데 왜 돈을 못 주겠다는 겁니까? 보통 줘야 될 돈을 안 줄 때 어떤 핑계를 대는지 아시나요? 돈이 없다. 정답입니다. 자국 경제가 어렵다, 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우리 정부는 난색을 보였죠. 네. 안 그래도 이러다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돈을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애초 합의한 금액에서 3분의 1만 내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는 제안까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 이전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3분의 1만 주는 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기술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한다는 게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앞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기름인 파묘 같은 현물로 내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시기에 따라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원자재 특성상 이 또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란 지적입니다. 그럼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뭘까요? 최근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 기밀 자료를 USB에 담았다가 유출하다가 적발된 사건 기억하시죠? 그 뉴스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술 이전을 덜 받겠다고 한 게 이미 충분한 기밀 자료를 빼갔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앞으로 KF-21 해외 수출 확대를 고려해서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제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 있어 외교적인 사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절충 합의를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주무부처는 방위사업청일 거 아닙니까? 그럼 방위사업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제가 오늘 통화를 좀 해봤는데 이 방사청은 일단 그동안 분담금 납부와 기밀 유출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할 말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일관을 해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방사청은 인도네시아가 실제 그런 제안을 했는지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그거 저희 아닌 것 같은데? 저희 따로 그 얘기를 했다는 기본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준 거 아니에요, 그거. 주무부처라면서요. 그런데 꼭 남의 집 얘기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지금까지 정치부 권여봉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이날인 어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고 이재민 수십 명이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제 비가 왔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의 비가 온 건 아니었는데 고작 59mm 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공사한다고 물길을 막아놓은 게 화근이 됐습니다. 고성에선 농수로에서 휩쓸린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마을이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밤사이 20가구 넘는 집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날이 밝고도 물이 다 빠지지 않아 소방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마을을 수색합니다. 물이 빠진 집은 그야말로 처참한 모습입니다. 당시 물에 잠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인 키만큼 물이 들어차다 보니 방 안에는 가재도구 하나 건질 게 없습니다. 맨 밑에도 이 정도는 아니십니다. 못 치는 건 이제 없고, 나온 게 이제 119 아저씨들 와갔대. 그래 대표이십니다. 이 마을에서만 5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합천군에 내린 비의 양은 59.6mm로 많진 않았지만 상류에서 내려온 물이 하천을 넘어와 피해가 컸습니다. 주민들은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하천에 둑을 쌓은 게 문제라며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합니다. 흙을 둑을 그래 쌓은 그 물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물이 역류가 돼갖고. 경남 고성에선 폭우로 불어난 농수로에 떠내려간 70대 남성이 1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는 지름 3m 크기의 싱크홀이 생겨 신호등이 부서지고 오수가 흘러나오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전북 익산에선 시내버스와 SUV가 정면으로 충돌했고 인천에선 달리던 전기자동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노승환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깜빡이를 켠 채 승용차가 뒤집혀 있습니다. 출동한 견인차가 차를 들어올립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 경기 여주분기점 인근에서 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다행히 추가 사고는 없었고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20대 남성 2명, 현장 확인은 감지 안 됐고요. 인천공항 입국장 앞에선 2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서 있던 호텔 셔틀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에는 막 내리려던 승객 2명과 운전기사만 있었고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친 운전자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하차를 있고 나머지 2명만 하는 도중에 아마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북 익산의 한 도로에선 시내버스와 SUV가 정면으로 충돌해 SUV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버스 승객 3명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에선 달리던 전기자동차에서 불이 나 차량이 완전히 탔습니다. 경찰은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운전자 진술에 따라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기 남양주시에선 이불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4개 동이 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 7곳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채 매도한 무차입 공매도였다네요. 이번에 적발된 액수만 1,000억 원, 지난해까지 합하면 9개 기관에서 2천억 원에 달하는데 금융당국은 대부분 업무상 착오일 뿐 의도적인 불법 공매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당국이 대놓고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한 금융감독원. 14개 글로벌 투자은행 전수조사 결과 노무라와 크레디트 스위스 등 7개 기관이 49개 종목에 대해 벌인 1,016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적발 건까지 합하면 총 9개 기관 2,112억 원 규모입니다.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C 내지 I 7개사가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도적 불법 공매도는 없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대부분 실무상 착오 등 한국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규정을 위반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일부 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채 공매도를 일삼아 시장을 교란시킨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수란 게 어쩌다가 발생하면은 믿겠지만 이게 반복적이라면 고의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게 한두 건도 아니고 금감원은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모두 완료되면 불법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연금 개혁안을 도출해야 하는 특별위원회는 아직도 빈손입니다. 당연히 이대로 특위가 마무리될 거란 우려가 큰데 이 와중에 특위 위원들은 이번 주 유럽으로 출장을 떠납니다. 29일이면 21대 국회도 끝인데 다녀와서 출장 기록만 제출해도 그 날짜가 될 판이죠.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반 넘게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지난달 말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선호를 조사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려 더 내고 더 받자는 안을 내놨지만 여야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소득 보장이라는 게 높아졌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게 명확해졌다는 게 저는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이제 40년이라서 40살이 되면은 자기 소득의 43%를 내야 됩니다. 결국 제자리 걸음 끝에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끝나면 특위도 사라집니다. 한 달도 안 남았지만 합의한 한 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금특위 위원들은 모레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출장을 떠납니다. 외유성이라는 비판과 우려 속에 연금특위는 여야 합의를 위해 꼭 필요한 출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경준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출장 국가는 연금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이라며 절차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출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금특위는 극적인 합의안 타결을 굳이 나라 밖에서 이뤄낸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데 싶으시다면 맞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대명사처럼 인용되던 이름과 직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 김민수라는 이름의 초민 검사가 중앙지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최근 중국 동포를 위장한 사기 사건까지 해결해냈죠. 이혁재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2020년 취업을 준비하던 20대 김모 씨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숨졌습니다.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그 후로 김민수라는 이름은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의 대명사처럼 불렸습니다. 최근 그 보이스피싱 목소리 속의 김민수 검사와 같은 이름, 같은 소속의 실제 검사가 사기꾼을 잡았습니다. 선배들이 너 무슨 사건 하고 싶냐?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을 한번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김 검사에게 온 제보는 중국 동포로 신분을 위장한 사기 사건으로 범인은 충격적이게도 한 언론사의 회장이었습니다. 김 검사는 4억 원대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권모 회장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습니다. 위장 신분을 이용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중국으로 도망갔다.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어서 좀 여권 사진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고 피해자들과 통화하면서 이름을 대자 보이스피싱 아닌지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이제는 연락할 때 요령도 생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입니다. 라고 하고 제 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끊으시더라고요. 피해자분들과 저만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들로 시작하면은 조금 의심을 덜 받긴 합니다. 네. 진짜 김민수 검사의 다음 목표는 가짜 김민수로 대표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제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개를 키우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모차에 달려들지 않기 등 12개의 공격성을 측정하는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건데 개는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 순해지기도 하고 사나워지기도 하죠. 견주가 개를 키울 능력이 되는가도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줄이 풀린 큰 개 여러 마리가 남성에게 달려듭니다. 뭐야 어떡해? 아 어떡해! 주인 품에 안겨있던 푸들은 목숨을 잃었고 주인도 다쳤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서울 불광동에서 맹견류인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죽였습니다. 이처럼 개물림 사고가 매년 2,000건 넘게 발생하자 정부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에 대해서 사육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중성화 수술 등 필수 요건을 갖춘 개를 대상으로 기질 평가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질 평가를 받는 개는 우산을 펼쳐도 공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산 펼치기 등 12개의 자격을 통과해야만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질 평가를 3번 불합격하게 되면 견주의 동의 없이 개를 안락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안락사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상 그 반려견 키워보신 분들은 이런 아이들 다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특정 견종만 지정해 맹견으로 분류하는 등 개의 공격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견종은 맹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맹견이 되기도 하고 충실한 반려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처럼 개의 공격성만을 따질 게 아니라 견주가 위험한 개를 다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지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 폐지를 팔아 모은 돈으로 아기 옷과 현금 3만 원 등을 기부한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새 아이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었는데 이런 선행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지구대 앞입니다. 옷으로 얼굴을 가린 한 여성이 자신의 몸만큼 큰 상자를 들고 힘겹게 걸어옵니다.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나오자 상자를 바닥에 둔 뒤 황급히 사라집니다. 상자 속에는 아기 옷과 과자, 라면, 그리고 현금 3만 원과 함께 어려운 아이 가정에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글귀가 적힌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는 해당 여성의 남편이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새 아이의 아빠라고 본인을 소개한 작성자는 첫째가 장애 상급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라면서 폐지 팔아 조금씩 모은 돈으로 물건을 샀다며 더 많이 돕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해 10월 27일에도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 화재 현장에서 다친 경찰관과 소방관을 위해 폐지를 팔아 모은 돈 4만 5천 원을 같은 지구대에 두고 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건데 기부를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훈훈하고. 경찰은 과자가 든 상자를 어려운 아동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제철 과일인 수박이나 참외가 나오고는 있지만 가격표를 보면 너무 비싸서 선뜻 바구니에 넣지 못하죠. 이렇게 값비싼 국내산 과일 대신 잘 팔리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에 들어서자마자 망고스틴과 키위가 진열돼 있습니다. 보기 드문 수입 과일이지만 저렴한 가격에 찾는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꼭 국내산은 아니어도 되고 그냥 오렌지나 키위처럼 요즘 가격 내린 것들 좀 많이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최근 과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망고스틴과 키위 등 수입 과일의 관세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이곳 대형마트의 뉴질랜드산 키위 매출은 63%, 태국산 망고스틴 매출은 41%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에 들어간 체리도 작년보다 4배 이상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내산 과일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제철 과일인 참외는 1년 전보다 45% 비싸고 수박도 11% 넘게 올랐습니다. 수박하고 참외를 좋아하는데 요즘 너무 비싸서 일단 할인하는 품목들 보고 있어요. 다만 최근 들어 생육이 호전돼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할인 행사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수입산 다변화 등 과일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이 1년 만에 100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고공행진하던 월세 가격은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월세 수요가 빠진 만큼 대신 수요는 전세로 몰려들었죠.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산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중순 전용 면적 50제곱미터의 월세 계약이 70만 원대에 체결됐습니다. 같은 면적의 매물이 100만 원 선에서 계약되는 것에 비하면 낮은 가격입니다. 고공행진하던 아파트 월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 감지되는데 실제 지난해 말 111만 원까지 치솟았던 월세가는 10%가량 하락했습니다.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99만 원으로 1년 만에 100만 원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2억 원을 웃돌던 평균 월세 보증금도 1억 9천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세가 낮아지는 원인은 수요가 감소해서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전월세 전환율 떨어진 것도 있고 시중은행 금리가 안정되고 월세 수요가 줄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지만 아직 체감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현장의 반응입니다. 신규가 아닌 갱신일 경우에는 저렴하게 나오는 수가 있고요. 월세는 그렇게 우리가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세에서 줄어든 수요가 그대로 전세 시장으로 몰리는 만큼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미국은 그야말로 보조금을 쏟아붓다시피 하며 설계부터 제조까지 자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이 가능케 시스템을 구축했고 일본도 반도체 공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연임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한 남은 임기 동안 우리나라의 반기업 정서를 개선하고 싶다고도 했죠.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연임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취임식에서 세계 시장의 분절화 등으로 인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마스크 때만큼이나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 회장이 연임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반기업 정서를 해소해보겠다는 목표를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약간 기업 정서 반대되는 정서가 있다는 사실을 좀 완화시키거나 개선시키고 싶고요. 솔직히 그 개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경제 활동을 할 거야, 기업을 할 거야. 반도체 경기와 관련해서는 롤러코스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기술보다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자본적 지출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장사가 잘 되거나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통한 반도체 공장 유치와 달리 세액 공제에 머물러 있는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해 다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미국 오하이오 대학에서 한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전 시위 속에 졸업식이 열리고 있던 중이었죠. 이 반전 시위에 맞선 맞불 시위도 확산하고 있는데 시위대 흑인을 향해서 원숭이 흉내를 내며 조롱하는 모습이 포착돼 또 다른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동락 특파원입니다.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서 반전 시위로 체포된 학생은 2,500여 명에 달합니다. 강제 진압 과정에서는 최루가스가 등장했습니다. You have been given a lawful order to disperse. They unleashed hundreds of riot police on us to incapacitate us with chemicals, tackle us to the ground. 주말 동안에는 대학 졸업식에서 깜짝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4일 미시간대 졸업식에서는 경찰의 통제 속에서도 80여 명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반전 시위에 반대하며 미국을 연호하는 함성도 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하이오 주립대 졸업식에서는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시위는 없었지만 졸업식 행사가 열린 스타디움 스탠드에서 떨어졌는데 경찰은 사망자 신분과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미국 남부 미시시피 대학에서는 백인 남성들이 반전 시위에 반대하는 맞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에 속한 흑인 여성을 향해 원숭이 울음소리를 내며 모욕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미국 대학가 반전 시위에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지적과 함께 인종차별 논란도 벌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민간인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휴전 협상 결렬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로켓 공격까지 주고받은 직후 나온 결정이라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라파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하며 위험하니 이쪽으로 피신하세요라고 했던 바로 그 지역이죠.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나귀가 끄는 수레를 타고 이동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보입니다. 지붕에 매트리스를 가득 싣고 지느길을 달리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이스라엘군이 남부 가자지구 라파 주민에게 대피를 독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야전병원과 텐트, 식량, 물, 의약품 등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라파 지상전 대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조치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협상에서 종전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로켓 공격을 주고받은 직후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피 독려 몇 시간 전 이스라엘이 라파 주택을 2차례 공격해 아기를 포함해 16명이 사망했습니다. استشهد أبوه وأمه قصفوهم في تل السلطان في طائرة صهيونية قصفت بيتهم استشهد أخوي ومرته على الفور وضل ابنه هذا كانت أمه حامل. 이는 하마스가 가자지구 분리장벽 인근의 케럼 샬롬 검문소를 공격해 이스라엘군 3명이 숨진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אנחנו מזהים סימנים מדאיגים שהחמאס למעשה לא מתכוון ללכת לשום מתווה הסכמי איתנו. המשמעות של זה פעולה ברפיח ובכל רצועת עזה בזמן הקרוב ביותר.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현재 라파에는 140명가량의 피난민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아빠를 의미하는 파파와 활동에 카츠를 붙여서 파파카츠로 불리는 원조 교제가 일본에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여러 중년 남성과 사귀면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거죠. 그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자까지 만들어 팔 정도인데 유력 정치인이 연루됐고 억대의 돈을 뺏긴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스스로를 마법 소녀라고 칭하며 유흥업소 경험을 공유하는 옅은 핑크색 머리의 여성. 世界の平和を守る人妻 JK 魔法少女リリちゃんクソ客 2년 동안 50대 남성 3명에게 1억 5천만 엔, 우리 돈 약 14억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를 받는 25살의 와타나베 마입니다. 젊은 여성이 데이트의 단계에 따라 중년 남성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이른바 파파카츠 활동을 한 겁니다. 심지어 돈을 가로채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자를 만들어서 1만 엔의 여성들에게 팔아 사기 방조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800만 엔이 선고됐지만 추정 피해 금액이 많아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頂き女子って SNS とかで心が寂しい男の人に近づいて体の関係なしでお金をいただく女子のことなんとおじさんからもろもろで3億円もいただいたらしい弁護士として断言するわリリちゃんがやってることはただの詐欺罪 더욱이 범죄 수익 일부를 유흥업소 남성에게 준 것이 드러나 이 여성의 닉네임인 이타다키 조씨는 올해의 유행어에 오를 정도로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파파카츠가 SNS로 확산하면서 유력 정치인의 부적절한 교제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一方、同じ安倍派に所属していた宮沢前防衛副大臣は議員辞職願を提出しました。今後発売される週刊誌報道などが理由とみられます。 현지 언론은 20대 여성의 12%가 용돈벌이 차원에서 파파카츠 경험이 있다고 전합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커가면서 목격한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을 만들어내 돈을 벌기 쉬운 파파카츠, 즉 원조 교제 유행을 다시 불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지구를 구하는 해법, 신재생 에너지죠. 앞서 MBN이 국내에 지지부진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실태를 전해드렸는데 이 화석을 대체할 청정 연료인 메탄올 생산에서 성큼 앞서 나간 국가가 있습니다. 임채훈 기자가 신재생 에너지 강국 덴마크에 다녀왔습니다. 드넓은 부지 위에 태양광 패널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태양광 에너지로 생산될 화석 대체 연료 바로 이 메탄올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곳 시설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이 메탄올이 만들어집니다. 청정 연료로서 이 메탄올은 항공기와 선박의 연료로 사용됩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메탄올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메탄올은 기존 선박 연료보다 탄소 배출량이 97%나 줄어드는 데다 메탄올 엔진 선박도 상용화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가 세계 최초로 발주해 국내에서 제조한 청정 메탄올 선박이 지난해 울산항을 떠나 순항 중입니다. When you just look at methanol, you could say today you have a market of around 100 million tons today. And that is the existing customers, if you will. Then you have the maritime sector. And with the 200 methanol fueled vessels in the order books, that together will consume roughly 7 million tons by 2030. 반면 국내 메탄올 생산은 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메탄올 50만 톤 생산을 목표로 세웠고 시범 도시인 태백시가 2027년부터 연간 2만 2천 톤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30년 전부터 해상풍력 발전 등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 성과를 내고 있는 덴마크. 우리에게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와 이해 당사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MBN 뉴스 임채용입니다.